이전에 모더니즘이 완성된 기계, 도구로 건축물을 정의했다면 메타볼리즘은 건축물을 정의한 것이죠. 지난 2022년 4월 나가킨 캡슐타워가 철거되었습니다. 독특한 외관과 조립식 캡슐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으로 메타볼리즘의 상징 같은 건물이었는데요. 당연히 건축계에선 안타깝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실 메타볼리즘이 유행했던 시기를 생각하면 철거는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1970년대 지어진 건물이 추가적인 보수 없이 최근까지 사용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시대를 대표하던 랜드마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건축물들은 보통 보호하거나 해당 건축물을 기반으로 새로 리뉴얼이 이루어지는데요. 나가킨 캡슐타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메타볼리즘은 실패했다, 보기 힘든 흉물이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에서 시작한 건축 양식 메타볼리즘과 메타볼리즘이 정말로 실패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죽음, 재생과 순환, 원폭과 전쟁으로 대도시가 파괴되고 재건된 일본의 역사적 경험은 건축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파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출발한 것인데요. 메타볼리즘은 CIAM의 1959년 회의에서 처음 국제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단기 겐조와 MIT 스튜디오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잠정적으로 테스트. 1960년 도쿄 세계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일본의 젊은 건축가 및 디자이너 그룹이 메타볼리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바다 위를 자유롭게 떠다니는 도시, 특정 국가와 관계없이 전쟁의 위협이 없는 도시인 오션시티, 네오 도쿄 계획, 월시 농업도시, 버섯 모양의 집 등을 포함한 우주도시 등 지금 봐도 급진적인 내용의 에세이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컨셉만 독특한 양식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메타볼리즘이라는 단어의 어원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메타볼리즘의 어원 메타몰포시스는 사전적인 의미로 변질, 변형, 대변형, 변화를 의미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변화하는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원에서 알 수 있듯 유기적인 모습이 주로 나타납니다. 이전에 모더니즘이 완성된 기계, 도구로 건축물을 정의했다면 메타볼리즘은 계속 변화하는 생명체로 건축물을 정의한 것이죠. 여기에 메타볼리스트들은 일본적인 요소도 집어넣으려 노력했습니다. 건축을 고정된 사물이 아닌 재생의 순환을 거듭하는 가변적인 유기체로 간주했고, 불교의 무상과 윤회 사상이 메타볼리즘 건축 철학의 뿌리가 되었죠. 이런 재생적 혹은 확장적 이론을 바탕으로 건축 외에도 도시적인 맥락에서 메타볼리즘이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1961년 단계 겐조가 공개한 도쿄 계획이 그 예시로 비록 실현되진 못했지만 모듈적인 구성과 확장, 만위의 도시를 짓는 등 급진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되었는데요. 해당 계획은 1958년 도쿄 지역 계획을 보고 제안되었는데요. 당시 도쿄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를 완화하고자 도시의 분산이 필요했습니다. 도시 생활에 자동차가 도입되면서 사람들이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단기 겐조는 거대 구조물 같은 새로운 공간과 질서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단기 겐조의 네오 도쿄 계획은 이동성, 도시 구조, 확장성 등을 개념적으로 만들어 접근한 사례입니다.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변화하는 대도시를 위한 새로운 공간 질서를 만들려는 계획은 유토피아적이며 상징적이었지만 실용적이진 못했고 결국 실행되진 못했습니다. 이처럼 메타볼리즘은 하나의 운동 혹은 가상 계획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초기 메타볼리스트들의 계획이 전부 실현된 건 아닌데요. 하지만 엄연히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브로카 기쇼가 설계한 나가킨 캡슐타워는 1972년 지어진 최초의 캡슐타워입니다. 생명체의 세포처럼 반복이 되며 증식이 가능하게 계획된 메타볼리즘의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실천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14층 총 140개의 캡슐을 쌓아 만들어진 건축물로 각 캡슐은 4 곱하기 2.5 곱하기 2.5m로 교체가 가능한데요. 두 개의 연결된 콘크리트 타워에 각 캡슐을 고장력 볼트로 고정한 형태로 당시 혼자 사는 셀러리맨을 대상으로 설계된 주거타워였습니다. 독특한 점은 캡슐이 현장으로 배송되기 전부터 이미 내부에 다용도실과 부속품이 장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원형 창문, 내장형 침대, 욕실이 갖춰져 있으며 TV, 라디오, 알람시계 등 작은 개인 생활 공간 또는 사무실로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건설에 총 2년 정도 걸렸지만 캡슐을 부착하는 데는 3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해체되고 없습니다. 캡슐은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는데요. 하지만 건물은 33년 넘게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수도관이 손상되었는데요. 결국 2006년 처음 철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보호를 위해 개조를 고려했고 당시 캡슐당 620만 엔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건물의 철거가 시작되었는데요. 역사적인 랜드마크를 보존하기 위해 기부 모금 캠페인이 이루어졌으나 성공하진 못했죠.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줄 알았지만 현재는 데이터로 볼 수 있는데요. 3D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해 레이저 스캔과 데이터 카메라 그리고 드론을 이용하여 2만 장 이상의 사진을 조합해 건물 전체를 스캔했고 AR도 공개되었는데요. 이외에도 캡슐의 일부는 미국, 일본에서 보관하며 전
전시하기도 합니다. 엑스포 70은 1970년 오사카에서 개최된 일본 최초의 세계 박람회였습니다. 인류를 위한 진보와 조화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한 이 행사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해줄 새로운 기술 약속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엑스포의 마스터 플랜은 단기 견조가 맡게 되었고 메타폴리스트들을 포함한 다른 12명의 건축가의 도움으로 박람회를 위한 여러 요소를 디자인하고 조직했습니다. 일본의 문화적인 혹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오사카 엑스포는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개최된 최초의 세계 박람기구 공인 박람회로 총 6,421만 명이 방문했는데요. 1970년대 고도 성장기의 상징과 같은 행사로 기록되었는데요. 하지만 메타볼리즘은 박람회를 끝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엑스포는 일반적으로 6년마다 개최되지만 최초의 아시아 지역이라는 이유로 예외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박람회 파빌리온은 바로 직전 열렸던 몬트리올 엑스포처럼 많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비평가들은 활기가 부족하다 평했는데요. 그럼에도 그중 타카라 파빌리온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타카라 파빌리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열린 구조라는 점입니다. 메타볼리스트들이 활동 초기부터 생명체가 가진 성장의 개념을 건축물에 적용한 예인데요.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 구조의 끝 마무리를 미완으로 했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새로운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며 계속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한 것입니다. 구조의 주두 부분이 또 다른 캡슐에 연결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부품의 교환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구조의 확장 가능성을 통한 건축물의 성장이라는 개념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이처럼 엑스포 70에는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현재 남은 건 태양의 탑 정도로 이외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철거되었습니다. 메타볼리즘은 1970년대까지 일본에서 주목받았지만 오사카 엑스포를 기점으로 사실상 몰락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메타볼리스트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는데요. 당시 일본의 급속한 경제 성장이 세계 에너지 위기로 끝나면서 중동과 아프리카로 메타볼리즘이 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당시 복잡한 중동 상황과 이슈로 인해 지어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호응을 얻었으나 큰 혁신을 이룬 것은 아니기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 자체가 모더니즘을 벗어나 현대 일본 건축의 발전에 있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통적인 요소를 근대 건축에 적용시켜 발전시키고 후대에 영향을 주었다면 그 형태와 성공 유무를 따지기 이전 시도를 인정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엑스포 70 같은 경우도 다르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분명 메타볼리즘은 해당 엑스포를 끝으로 몰락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시 활동하던 젊은 건축가들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계기가 되는 듯 마냥 부정적이었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유행 혹은 운동으로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시기, 일본만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게 만든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형태적인 미학 이면에 그들이 왜 이런 시도를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어느덧 구독자가 403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전에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의 텀이 꽤 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을 해주시고 좋은 반응을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꾸준히 재밌는 건축과 관련된 콘텐츠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랜드마크 블록이었고요. 감사합니다.